자, 이제 두 번째 수업 주제입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가 무엇일까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으로 비춰보면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인구가 증가했고, 이제는 인구가 늘어날 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아주 느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인구 문제가 나타나느냐? 물론 선진국에도 배고픔, 굶주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매우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로 대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저출산 현상입니다. 자, 저출산 현상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뜻이 뭐겠습니까? 그쵸? 낮다는 뜻이죠. 그리고 출산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 현상은 출산을 하는 수가 적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저출산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아주 매우 정확히 설명한 아주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가 않기 때문이죠. 죽기만 하고 태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선진국이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다? 저출산 현상이라는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자꾸 밟히던 합계 출산율. 대체 얘는 뜻이 뭘까요? 합계 출산율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출산할 것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다 형제이거나 자매이거나 남매이거나 이런 집에 사십니까? 아니면 외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만약에 어떤 나라의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녀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은 1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2명이라면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저출산 현상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제일 위에는 세계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평균은 합계 출산율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가 2.5명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선진국들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1.89명, 1.4명, 1.39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평생 동안 자녀를 1.8명 정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 숫자에서 1.8명이라고 하니까 우스운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라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2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서는 외동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일본은 더 낮아요. 1.4명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을 자녀의 수가 2명이 안 되고 거의 1명 정도 낳는다는 거겠죠. 여기도 2명이 안 되네요. 그 다음 독일도 마찬가지로 2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을 시키지만 우리나라는 따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1.24명입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심지어 세계 평균보다도 절반 이상 낮고요. 미국보다도 낮고요. 일본, 독일 어떤 나라를 갖고 와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명 정도 평생 낳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의 부모님 때 이럴 때는 훨씬 더 많았겠지만 요즘은 뭐 딱 둘이 있거나 아니면 1명 있는 집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출산 현상을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고령화 현상입니다. 자, 고령화 현상은 글자 그대로예요. 고자. 이 령은 뭐냐면 연령이라고 할 때 그 령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령화 현상이란 노인들, 노년층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 저출산 현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를 나이대별로 크게 3개의 그룹 정도로 나눕니다. 가장 어린 청소년, 유아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 그리고 노년층으로 본다면 이 셋을 모두 더한 게 우리나라의 인구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 노년층이 계속 태어나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년층이 계속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누구의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다시 얘기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인구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또 고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조금 난해한데 왜 의료기술 발달이 고령화 현상을 일으키냐면 노년층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말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돌아가시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살아 있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참 이건 설명할 때 참 힘듭니다. 어쨌건 선생님의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인구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년층 인구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물어보면 이 2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요 두 가지가 고령화 현상의 원인이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의 두 번째는 고령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노년층 인구는 대체 몇 살부터냐는 거죠. 바로 노년층 인구는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년층에 넣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년층으로 넣는데, 이 고령화 현상을 나타나는 걸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우리는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7%, 14%, 그리고 2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체 인구에서 이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혹은 14% 이상일 때, 혹은 20% 이상일 때, 요때 우리는 고령화 현상을 무슨 사회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어느 단계가 가장 노년층 인구 비율이 그래도 낮은 단계인가요? 그렇죠. 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고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용어를 배워볼게요. 자, 7% 이상일 때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라고 하고, 노년층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 화면을 제시한 규칙을 보면 화자가 여기 있고 얘네는 없어요. 그리고 고령이라는 글자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초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가 7%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령이 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희 도시화 배울 때 도시화의 의미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도시처럼 되어가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고령 사회처럼 되어간다 라는 게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현상이 이제 갓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령 사회는 뭐냐? 이미 이제 고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초고령 사회는 뭐냐? 이제 이것도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 조금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수치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7일은 7, 7이 14, 73, 20. 예, 맞습니다. 물론 21이지만 저는 20 이렇게 해서 요 숫자들을 순서에 맞춰서 외워둡니다. 그래서 7%는 화, 14%일 때는 그냥 고령, 20% 이상일 때는 초자를 앞에 붙여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새겨 넣어두세요. 그러면 아마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평균적인 이 평균을 한번 봅시다. 자, 노년층의 인구 비중입니다. 전 세계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9.3%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9%라는 거죠. 만약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이 사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9명 있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게 세계 평균이에요. 자,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14.8%, 26%, 21%입니다. 대단히 높죠, 여러분. 세계 평균은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9명 정도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미국은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명. 일본은 26명. 독일은 21명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요것들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요것들. 자, 미국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쵸. 미국은 조금의 차이로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해당되겠네요. 그럼 독일은 독일도 초고령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13%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 사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진국에 나타났던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라는 문제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의 대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저출산 현상. 저출산 현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낮은 현상이라고요? 그쵸. 합계 출산율이 낮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 의료비, 병원비겠죠. 그리고 애가 태어났을 때 양육비, 이런 걸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이제 성인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낳고 기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출산을 망설이지 않겠죠.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육아휴직이란 걸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육아를 하는데 참여를 늘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출산을 더욱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국민 개개인이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합계 출산율을 높여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떨어뜨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갈 텐데, 그 늙어가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구 비중을 줄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현상의 대책이라는 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늘어난 노년층 몇 세 이상? 그쵸, 65세 65세 이상의 인구의 이 사람들이 좀 더 활기차고, 그리고 좀 더 복지 수준 넘치게, 그리고 뭔가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고령화 현상의 대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새로운 직업을 가지실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65세 이상의 이런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정년이라는 거는 이제 퇴직하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년을 좀 더 늦추거나 아니면 연금을 좀 더
잘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노인 복지로 이어질 테고, 그리고 이 노인 복지 시설들, 뭐 아파트에 보면 뭐 경로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힘들거나, 이게 아니라 이분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마도 고령화 현상의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